예, 안녕하세요. 경영정보학 전공 배재건입니다. 예, 마지막 차시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주교재, 금융 빅데이터 분석 6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먼저 오늘은 6장부터 8장까지 시험 범위를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6장은 기업 신용 등급 분석 및 예측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용과 신용 등급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신용 등급을 영어로 크레딧 레이팅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신용 평가의 측정치인 신용 등급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이걸 가지고 일정한 기호로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기관에서 이렇게 뭐 알파벳 기호라든지 아니면 이 점수로 해서 이런 신용 등급을 세분화해서 매번 발표하고 있죠. 이 신용평가의 측정치인 신용 등급,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 불이행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기업의 경영 능력이나 운영 능력 그리고 시장 경쟁력 이런 요인들을 이제 감안해서 기호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신용 등급 평가에서 우리가 주로 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 정보 비대칭이라든지 신용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업의 신용 위험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용 등급의 목적 또는 이 신용 등급 평가의 목적이 뭐냐? 결국 이겁니다.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약속대로 상환될 수 있도록 심사해서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기업 신용평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예측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기업부도 예측이 있었는데요. 기업부도 예측은 저희가 7장에서 배웠었죠. 이 회사채 신용등급 평가 예측 문제는 아무래도 이 회사채 신용등급 자체가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W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도 예측 관련해서는 이게 부도 기업이냐 건전 기업이냐 이렇게 바이너리 이진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분류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배울 때는 이분류 방법론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가장 쉽죠. yes 아니면 no.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맞추는 거. 두 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거. 이거는 상당히 쉽잖아요. 그래서 이분류 방법론을 학부 과정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W 방법론은 저희가 이제 그 어드밴스 과목에서 주로 이제 대학원 과목에서 W 방법론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신용 등급은 사실은 등급이 상당히 많죠. 결국에는 이제 이 실무에서는 W 방법론을 가장 많이 쓴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이번 학기 또는 이 금융 빅데이터 분석 수업에서는 주로 이분류 방법론을 주로 공부를 한 것입니다. 신용 등급의 기본형은 사실은 이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 채권의 신용 등급을 말합니다. 무디스라든지 뭐 S&P라든지 피치 이런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있죠. 알파벳 기호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크게는 또 투자 적격 등급과 또 투기적 등급으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신용 등급의 기호와 의미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용 평가에서는 개인과 기업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개인의 신용 평가할 수 있고요. 또 기업의 신용 평가를 또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마찬가지죠. 기업 대출이 있고 개인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은 이 개인과 기업 신용 평가 둘 다를 다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6장에서는 주로 기업 신용 등급 평가를 해본 것이었죠. 그리고 기업의 신용 평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시되어 있는 다양한 재무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또 이런 신용 등급 기업 신용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는 얻기가 상당히 힘들죠. 물론 저희가 8장에서 P2P 대출 거래할 때 랜딩클럽의 어떤 데이터들
개인 신용 관련 데이터를 얻긴 했습니다만 이런 P2P 산업, P2P 금융이 나오기 이전에는 개인 신용 데이터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개인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마이데이터 시대 또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이제 계속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이 개인 데이터들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개인 신용 평가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회사채 신용등급 평가와 신용등급 예측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는 결국 회사채의 신용등급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채 신용등급 평가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약정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가, 즉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평가해서 이를 간략한 문자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신용등급 평가는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재무비율 분석을 이용한 신용등급 예측 공부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재무 분석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재무비율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 이 금융 빅데이터 분석 시간에는 재무비율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 부도확률 예측, 감사보고서 평가 및 예측, 상장 폐지 예측, 배당금 예측 등을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알아봤었습니다. 그죠? 신용등급 예측을 위한 재무비율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봤었죠. 가장 먼저 봤던 것은 이제 유동성 비율 배웠습니다.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있었죠.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 차입금 자기자본, 차입금 총자본, 차입금 매출액 등이 있었습니다. 성장성 비율에는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이 있었죠. 그리고 활동성 비율에는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이 있었습니다. 수익성 비율에는 총자산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시장가치 비율에는 주당 순이익과 주가수익 비율이 있었고요. 마지막 규모 변수에는 자산과 자본 총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재무 비율들은 가장 대표적인 비율들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비율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열거한 이 모든 비율들을 다 꼭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이들 비율 중에서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이 비율 중에서 필요한 비율 또는 필요하지 않는 비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모형을 만드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 왜 이런 비율들을 내가 포함시켜야 되는지 그런 논리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책으로 보면 이제 168페이지거든요. 표 6-4가 있는데요. 이 비율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율을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비율을 넣을 건지 또는 이들 중에서 몇 개를 뺄 건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조합으로 신용등 예측 모형을 만든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용등 예측을 위한 재무 비율과 기업 규모 변수 여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산식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6.5입니다.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체계 및 신용평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이런 신용평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런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때 계량 모형과 비계량 모형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계량 모형은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와 과거 부도 경험과의 관계를 통계적 방법론으로 측정을 한 것이고 비계량 모형은 기업의 비재무적 위험을 심사해서
어떤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량모형과 비계량모형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또 보시면 신용평가 절차가 있었습니다. 신용평가 절차는 총 5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보 수집 및 분석, 적절한 신용등급의 결정, 신용등급 정보의 공시, 평가를 받은 채권이나 채권 발행 기관의 신용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다섯 번째는 기초적 요소의 변화에 따른 신용등급의 적시 조정. 이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절차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요. 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이 재무 모형과 비재무 모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 모형에서는 수익성과 안정성, 부채 상환 능력, 유동성, 활동성, 성장성, 저희가 항상 공부했던 이런 재무 비율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재무 모형인 것이고요. 우리가 비재무 모형은 사실은 우리가 공부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실습이나 이런 건 하진 않았습니다. 비재무 모형에서는 이제 산업위험과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이 신뢰도가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그러니까 전문가의 평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비재무 모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용평가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어떻게 보면 룰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런 상세 내용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신용평가 기관이 오픈을 한다면 이런 각 해당 신용평가 기관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나 또는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 모형을 오픈하는데 비재무 모형은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재무 모형이 점점 더 가중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요즘에 또 시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채 신용등급 예측 연구 사례들을 쭉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봤던 OLS 구조 한번 공부해 봤었죠. 예, 그리고 또 알트만도 다양한 모형들을 가지고 이 신용등급 예측 모형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업 규모, 그 다음에 차입금 비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자산 이익률, 자본 이익률, 베타 개수, 유동 비율, 누적 이익률, 주가 순자산 비율, 시장 지수 조정 수익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OLS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신용 등급을 나타내는 이런 모형들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형들을 만들 수 있고 이때 이런 변수를 넣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변수를 넣었고, 특히 여기 보면 이제 베타 개수라는 게 나왔잖아요. 베타 개수. 그래서 이 베타 개수를 왜 넣었는지, 그리고 하나 있었냐면 또 누적 이익률이 있었죠. 누적 이익률 변수를 왜 넣었냐. 이 누적 이익률 변수는 자산 총계에 대한 이익잉여금 총액의 비율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 업력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에이지, 나이. 이 업력이 짧은 기업은 역사가 오랜 기업에 비해서 신용위험이 낮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넣어봤던 것들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변수들을 활용해서 모형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들을 가지고 예측형 성과를 또 비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방법인데요. 주로 이제 판별 분석이라든지 로지스트 회계 분석 이런 것도 쓰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인공신경망 같은 모형과 같이 비교를 해서 예측력, 누가 더 잘 맞추냐라는 거죠. 예,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경망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법이 상당히 잘 맞춘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을 잘 맞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다 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 모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책의 이제 뒷장 6.7 부분은 개인 신용 등급 예측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사례입니다. 사례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6장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답은 다 그 책 본문에 다 나와 있죠. 꼭 풀어 보시고요. 예. 풀어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핵심 용어가 있잖아요. 그 핵심 용어도 꼭 공부를 하시고요. 예. 예, 그다음 7장 가겠습니다. 7장은 이제 부도 확률 분석 및 부도 예측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도에서 이 7장에서는 이 부도 확률 분석, 부도 예측 앞서 얘기했듯이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진 방법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확률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그거죠. 부도가 나냐 안 나는 거예요. 이 기업이 부도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도산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 가능성이 큰 기업이라면 그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팔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들 기업을 이제 판별해서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거, 이것도 상당히 큰 기여하는 바가 되겠어요. 도산과 부도가 있는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급불능으로 얘기하는 건 부도라고 했고요. 도산의 어떤 재무적 개념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부도라는 말로 그냥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영업 정지됐거나 폐업했거나 또는 자본 잠식됐거나 또는 은행 거래 정지 처분 당했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부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많은 어떻게 보면 또 기업 외적인 것 또는 내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게 되면 산업의 생산력이 감소되고 부도 기업이 다른 기업에 피인수되지 않는 한 조업 중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생산력은 감소하죠. 그죠?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요. 그죠? 기업의 조업 중단은 어떻게 됩니까? 실업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채권자 및 주주의 부가 감소가 되죠. 그죠? 부도가 나면 그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주의 부는 제로에 가깝게 되게 되고요. 예,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이 청산하게 되면 그 청산 가치를 대부분 채권자가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부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부도가 났을 때 많은 파급 효과를 얻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97년도에 IMF 외환 위기가 있었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많은 국내 기업들이 부실화되면서 부도 확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었고요. 특히나 우리 국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경영 상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부도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고요. 특히나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중소기업의 부실화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부도 확률을 계산하고 추정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부도 확률을 측정하는 것, 그리고 이 기업의 부실화가 사실은 갑자기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도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도 가능성을 우리가 어떤 원인을 분석을 해서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관련 금융기관, 경영자, 투자자, 채권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고 또 기업 경영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기업 부도 예측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도 확률과 기업 부도 예측 보겠습니다. 부도 확률을 측정하는 거 방금 얘기를 했고요. 점진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 부도 확률 계산하자라는 거죠. 부도 예측에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비버가 연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버는 총 6가지의 재무비율 변수를 고려했는데요. 비버의 연구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알트만은 꼭 외우세요. 그러니까 알트만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알려졌고 또 이 모형을 많이 씁니다.
알트만에는 이제 1968년도에 G-스코어 모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다별량 판별 분석을 이용해서 부도 예측 모형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기업수는 많지 않습니다. 파산한 거 33개, 정상기업 33개 비교급을 해가지고 66개, 그러니까 5대5 비율로 해가지고 모형을 만든 건데요. 이 알트만의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나 독립변수죠. 이 독립변수를 5개를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운전자본, 그죠? 운전자본을 총자산 나눠준 거, 유보이익을 총자산 나눠준 거, 영업이익을 총자산 나눠준 거, 그 자기자본 시장가치를 총부채 장부가로 나눠준 거, 매출액을 총자산 나눠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독립변수를 어떤 걸 썼는지 꼭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이 회계 개수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G스코어 모형에서 1.2 x1 더하기 1.4 x2 더하기 3.3 x3 더하기 0.6 x4 더하기 1.0 x5인데 회계 개수가 뭐냐면 1.2, 1.4, 3.3, 0.6, 1.0을 말하는 거예요. 이 회계 개수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대입해서 뭐가 나옵니까? G스코어 모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도산 5년 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도산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1년 전에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걸 이제 판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알트만 모형 꼭 기억하시고요. 5가지의 독립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트만 G스코어 모형이 나왔는데 또 이제 1996년도에 한국 기업의 부도 예측을 위해서 K스코어 모형 만들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K1 스코어 모형과 K2 스코어 모형을 만들었는데 K1 스코어 모형은 이제 상장 기업에 활용되는 것이고 K2 스코어 모형은 비상장 기업에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2개 다 외우셔야겠고요. 당연히 회계 개수도 외우셔야겠습니다. 책은 이제 1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K1 스코어 모형에서 어떠한 변수를 썼는가, 그리고 K2 스코어 모형에서 어떤 걸 썼는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5개의 변수를 썼는데 각각은 4개씩 썼습니다. 그러니까 K1 스코어 모형에서는 X1, X2, X3, X4인데요. 근데 K2 스코어 모형에서는 X1, X2, X3, X5예요. X4가 빠졌죠. 그러니까 4개씩 썼다라는 거죠. 4개씩 썼고 거기 썼던 게 이제 뭐 X1은 이제 총자산에 로그 씌워준 거, 그 다음에 매출액 총자산 나눠준 거에 로그, 유보이익 총자산,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를 총부채 나눠준 거,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총부채 나눠준 거, 이렇게 이제 썼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알트만은 이제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해서 부도 확률을 계산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트만의 모형은 고전 이론이고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 알트만의 모형도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독립 변수가 5개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기업 부도 예측 모형 또는 앞서 공부했던 6장에서 얘기했던 이런 신용등급 예측 모형 보면 변수를 뭐 15개 이상 정도 이렇게 고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알트만은 왜 이렇게 했냐면 아무래도 이 너무 이제 변수가 많아지면 회계식이 복잡해지잖아요. 되게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기 때문에 간단한 모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부도 예측 모형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게끔 아주 간단한 모형을 만든 것이죠. 원래 대부분의 이렇게 뭐 이론이나 이런 걸 연구 모형을 보면 대가들의 연구 모형은 상당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여기에 이제 내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 후속 연구자들은 여기에서 좀 더 발전된 모형을 만들어 보라 라고 해서 대가들은 이렇게 가장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가들이 왜 이렇게 이런 변수들을 활용했는가,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변수를 K1 스코어 모형 또는 K2 스코어 모형에 집어넣었는가, 이럴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도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변수 보겠습니다. 앞절에서도 계속 이제 재무 비율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변수를 제시를 했었고요. 많은 선행 연구자들도
부도 예측 모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변수들을 집어넣었습니다. 뭐 유동성 변수, 안정성 변수, 성장성 변수, 수익성 변수 말할 것도 없죠. 활동성 변수 이런 걸 넣었는데요. 또 시장가치 비율 이런 것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규모 변수로서 총자산, 매출액, 상장기간, 기업 연령 이런 거 넣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지배구조 변수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죠. 최근의 연구에서는 바로 지배구조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부도 예측뿐만 아니라 저희가 배웠던 상장 폐지라든지 배당 예측에서도 이 지배구조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재벌 더미, 그러니까 재벌인지 아닌지 라는 거죠. 재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그 다음 최대 주주 지분율, 그러니까 이거를 뭐 1대 주주 지분율 또는 대주주 지분율이라고 하죠. 이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연기금, 우리가 4대 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이 4대 연금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 결국 이 기관 투자자의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지배구조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배구조 변수가 최근에 다양한 예측 모형에서 핵심 변수로서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자면 이제 우리가 뭐 감사와 관련된, 그죠? 감사 품질과 관련된 변수도 우리가 배워본 적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여러분들이 모형을 만들 때 관련된 변수들을 활용한다면 더 좋은 모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또는 다양한 변수의 어떤 성격이나 특징을 머릿속에 담아 두신다면 더 좋은 모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융 빅데이터 분석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예측 성과를 높이는 모형을 만들 것이냐, 그 모형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 학기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변수들 뭐 이런 것도 찾아서 넣어보는 것, 그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변수를 넣었는지에 대한 근거만 제시한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지배구조 변수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표 7-4에서는 부도 예측을 위한 독립 변수에 대해서 예를 넣었습니다. 책으로는 이제 193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 총 이게 변수 몇 개냐면 28개네요. 이 28개 변수를 넣었는데 28개 변수를 다 이거를 외우고 또 이것을 이제 다 넣어봐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예시거든요. 이 28개 변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8개 변수의 어떤 특징들을 쭉 보시고요. 단 이제 각 비율마다 산출식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8개 변수를 쭉 1번부터 28번까지 외운다. 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뭐 이자 보상 비율에 대한 산출식은 뭐냐, 이자 보상 비율은 어떻게 산출되느냐, 영업이익 이자 비용 나눠서 곱하기 100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자 보상 배율이라면 100은 빼겠지만 어쨌든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준 거, 그건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자 보상 비율이 난 중요한데 특정 기업이 이자 보상 비율에 미싱, 그러니까 결칙치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업이익 구해가지고 이자 비용 나눠서 이자 보상 비율 또 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출식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측 모형 만들 때 여러분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토벤의 Q도 공부해 봤었죠. 토벤의 Q를 또 시장가치 변수로서 집어넣어 봤고요. 그리고 뭐 에비타 비율, 에비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계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이자 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가액, 차감전 영업이익,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장 기간이나 기업 연령 이런 것도 넣었습니다. 상장 기간, 뭐 상장 유지 기간 또는 상장 소요 기간도 배웠었죠. 이렇게 뭐 세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배구조 변수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의 조합을 가지고 부도 예측 모형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 8장으로 7장도 이제 여러분 핵심 용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202페이지에는 핵심 용어가 있고요.
203페이지는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는 총 8문제가 있네요. 그 8문제도 한번 이제 풀어 보시고요. 이 문제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앞에 1번 문제는 뭐 알트만의 문제,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부도 예측 관련된 문제, 그리고 3번에는 변수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쭉 풀어보시고 한번 7장이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한 건지 자가 진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 8장 가보겠습니다. 8장은 이제 온라인 P2P 대출 거래의 채무 불이행 예측이 되겠습니다. 자, 6장과 7장은 다 기업이 대상이었습니다. 기업의 신용등급 예측을 공부해봤고, 또 7장은 기업의 부도 확률 예측을 공부해본 것이죠. 이제 기업이 아니라 개인도 보고 싶다라는 거죠. 예, 개인. 이 개인이 돈을 못 갚는다 이거죠. 예, 대출을 했는데 돈을 못 갚는다. 이것을 채무불이행, 이거를 디폴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 주는 개인이 대상이다라는 거였고요. 이 P2P 금융이라고 하는 피어-투-피어 파이낸싱, 이게 상당히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예,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온라인 P2P 대출, 그러니까 피어-투-피어 랜딩, 그러니까 P2P 대출이 상당히 크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P2P 랜딩은 사실 소액 금액으로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차입자와 투자자가 만나서 자금을 이제 거래해 주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게 P2P 대출에서 큰 금액도 오가긴 하지만 사실은 그 컨셉은 아니고요. 은행 끼지 않고 투자자 차입자가 만나서 소액으로 거래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때 이 금리가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연결시켜주는 이제 플랫폼 회사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P2P 플랫폼 기업이 이걸 심사하고 또 이것을 이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최근에 이런 소외계층, 저소득층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P2P 대출을 통해서 생활자금을 또 제공받고, 또 그걸 통해서 제대로 뭐 잘 갚고 해서 신용등급 높여서 1금융권에서 다시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형태도 많아지고 있으면서, 이 P2P 대출이 어떻게 보면 이 건전한 어떤 대출 문화, 이런 어떤 금융거래 문화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죠. 최근에 이런 P2P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계속 급증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중이 높은 P2P 대출 업체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뭐 20%가 넘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계속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P2P 대출 시장은 계속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이 정부라든지 또는 P2P 협회라든지 이런 협회에서 이런 연체율과 부실률을 계속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2P 대출 시장 현황 공부해봤었죠.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이렇게 금융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랜딩 클럽을 알아봤었죠. 그래서 랜딩 클럽의 퍼블릭 데이터 셋, 이것을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해서 모형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국내 P2P 대출 시장 현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 규모가 많이 커졌긴 했는데요.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투자자에 대한 한도 제한이라든지 기관 참여 제한, 영업행위에 대한 제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P2P 금융 선진국들은 네거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P2P에 대한 어떤 산업의 대한 활성화를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외 P2P 대출 서비스에서 우리 미국의 주요 P2P 대출 업체 공부해봤습니다. 랜딩컵 포함해서 소파이와 프로스퍼러 등
다양한 P2P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의 주요 P2P 대출 업체의 누적 대출 금액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요. 각 업체마다 이제 뭐 평균 대출 이자율과 투자 수익률이 다르고 각각마다 어떤 뭐 수수료라든지 또는 신용등급 범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특징에 맞춰서 사용자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랜딩클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P2P 거래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 누적 대출 금액도 무려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한 50조 정도 늘어났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P2P 대출 거래에서 구성 요소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P2P 대출 거래의 주체는 바로 차용인, 그리고 그다음 이사회, 투자자, 감독기관이 있고요. 가운데에 P2P 플랫폼 시스템이 있습니다. 먼저 이 차용인과 투자자는 P2P 대출업체를 통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대출형 서비스를 선택하고 대출 승인과 대출 금리에 관한 경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P2P 대출 플랫폼은 중개자의 역할로서 차용인으로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를 받고 이를 투자자에게 돌려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는 보드 오브 디렉터라고 하죠. 이 사회에서는 P2P 대출 이용자에게 향상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플랫폼의 안정성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요.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금융 상품을 계속 개발을 해요. 감독 당국은 이 업체 자체가 이 재무 건전성이 얼마나 되는지, 부실이 만약 이게 부실이라면 퇴출시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체율과 부실률을 끊임없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요. 그리고 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게 됩니다. 미국에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소비자 보호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간에 이제 이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영국에서 등장하긴 했습니다. 용어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있었죠.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금융상품을 어떤 규제의 제약 없이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감독 당국에서 한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P2P 대출 거래 주로 이제 거래에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대출자들이 본인의 재무 상태와 대출 목적 그리고 대출 금액을 P2P 플랫폼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투자자들은 산출된 정보들과 대출자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대출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2단계는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으로 대출자의 대출 금액을 입찰하고 대출자는 최대 이자 한도 내 이자를 입찰하게 됩니다. 결국 더 낮은 이자를 제시한 투자자가 입찰에 성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출자에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 3단계는 경매가 종료가 되면 P2P 대출업체와 제휴를 맺은 저축은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2P 플랫폼 회사는, 그러니까 랜딩클럽 같은 회사는 자금을 이체하고 출금하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P2P라고 하는 행위가 금융기관의 중개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금융기관이 들어가긴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주 최소한의 역할만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입금과 출금만 해준다라는 거죠. 의사결정 전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축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대출금을 받고 이자와 원금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여기 저축은행이냐? 1금융권, 저축은행은 사실 1금융권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1금융권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거래비용이 싸니까요. 저축은행에다가 주로 많이 합니다. P2P 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근에 이런 P2P 대출 업체들이 대출자에게 상환 계획을 투자자들에게 좀 얘기해줘라. 그러니까 너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교류 활동에 대한 거, 이런 변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정형화된 어떤 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 교류 활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는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8장에서 우리 주로 이제 공부했던 것은 P2P 대출 거래의 공개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활용을 했었죠. 예, 활용했었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P2P 대출 상환에 대한 결정에 대한 주요 변수를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 이제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차입자 정보 변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대출 정보, 신용 정보, 사회적 교류 활동 정보가 있는데 저희 랜딩 클럽, 그러니까 P2P 그 대출 거래 공개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구 통계적 특성 및 차입자 정보와 대출 정보, 신용 정보만 알 수가 있고요. 사회적 교류 활동은 따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만 사회적 교류 활동 변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제도 이제 사회적 교류 활동 변수는 빼고 나머지 변수를 저희가 모형을 만들어 본 것이죠.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차입자 정보, 뭐 나이나 성별, 뭐 주택 소유 형태, 혼인 여부, 고용 상태, 근무 경력, 연소득, 예금 평잔액, 총부채 상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대출 정보에서는 뭐 이 차입자의 대출 금액, 대출 목적, 대출 이자율, 대출 횟수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봤습니다. 신용정보에서는 차입자의 신용등급, 신용파산 경험, 정보 공개 횟수, 신용조회 횟수, 연체 횟수, 뭐 모기지 계좌 수, 신용카드 계좌 수 이런 것들 가지고 또 활용을 해봤죠. 사회적 교류 활동에서는 이제 질의응답 수, 그러니까 차입자와 투자자가 P2P 질의응답 게시판에서 질의응답하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대출 시도 횟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출 성공까지의 경매 시도 횟수, 그리고 대출 상환 투표율은 대출 상환 성공 가능성 여부에 대한 투표, 그 다음에 대출 신청 사연, 이것은 이제 이 대출 신청했을 때의 그 언어, 그 텍스트 마이닝이 들어가는 거죠. 텍스트 마이닝으로 이제 언어 표현에 대해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이런 거 분석하는 거고요. 대출 상환 계획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떡합니까? P2P 대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대출 상환에 성공한 데이터와 대출 상환에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신용 등급별로도 알 수가 있어요. 신용 등급별로도 이 채무 상환 비율과 그러니까 채무를 상환한 거와 연체 및 부실 비율을 또 이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도 결국에는 이제 디폴트가 난 사람들, 디폴트가 난 투자자들, 디폴트가 난 대출자들 왜 못 갚는지, 어떤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랜딩클럽의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많은 이 금융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이 관련 변수를 활용해서 이 디폴트 가능성이 큰 대출자의 특성을 요즘에도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예, 뽑아낼 때 어떠한 변수의 어떤 조합으로 이것을 끄집어낼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변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행동학적 변수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뭐 이 차입자의 어떤 연고지나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대출 상환 계획을 했을 때 썼던 이런 특정 단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믿음이나 약속한다, 꼭 갚겠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오히려 상한 가능성이 낮았다라는 거죠. 근데 뭐 최저임금 뭐 받고 있어서 좀 생활이 힘들거나 뭐 졸업 이후에 갚겠다라든지 또는 세우라든지 뭐 세우라는 표현 뭐 이런 걸 쓰면 상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키워드를 쓰냐에 따라서도 또 이것이 또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디폴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내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P2P 대출 관련된 변수들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랜딩클럽의 P2P 대출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쭉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수들이 중요한 변수인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통계적 특성 및 차입자 정보에서는 아무래도 연소득이나 예금 평잔액, 총부채 상환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고요. 대출 정보 관련 변수에서는 아무래도 대출 목적이 중요하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대출 목적이 창업 자금이거나 설비 투자인 경우에는 연체 부실이 높았고요. 대출 목적이 필수 생계 비용이라면 갚고자 하는 유인이 더 컸다라는 거죠. 신용정보 관련 변수에는 신용 파산 경험이 중요한 대출 연체 및 부실 결정 요인이다. 파산이나 면책, 워크아웃, 회생 등의 기록을 가진 차입자의 경우에는 연체 및 부실률이 낮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오히려 더 잘 갚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용 파산 경험이 있거나 또는 워크아웃 회생 기록이 있으면 1금융권은 절대 대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진짜로 해봤더니 이런 분들이 더 잘 갚는다. 왜? 이분들은 신용 등급을 다시 또 끌어올려서 1금융권으로 가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돈을 더 잘 갚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용등급 개인마다 신용등급 있지 않습니까? 신용등급 있는데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사람이 사실은 디폴트 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예,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 중에서도 잘 갚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거.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저소외계층,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P2P 대출에서 또 기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8.5는 이제 P2P 대출 거래 채무 불이행 예측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P2P 대출 모형을 만들어 본 것이죠. 그래서 통계 기법인 판별 분석이나 루스 회계 분석을 이용한 적도 이용했고 인공지능 기법 신경망과 카트 C5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했고요. 연체와 부실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연체라고 하는 것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90일 미만 동안 상환 지연된 것을 말합니다. 부실은 정상 상환일로부터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거죠. 연체와 부실에서 그 기간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P2P 대출기 연체율과 채무 불이행 보고 있는데요. 랜딩클럽, 프로스퍼, 소파이 이렇게 해서 연체율과 뭐 이자율들이 상당히 나는데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집단에게만 이 대출을 해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도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P2P 기업들 보면 연체율과 연체율 채무율이 거의 한번 7, 8% 정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중은행도 그렇습니다. 예. 한국 P2P 금융협회 회원사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 P2P 금융협회에서는 이 회원사들에 대한 연체율과 채무 불이행을 계속 공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연체율과 부실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P2P 대출 거래 채무 불이행 예측 모형 잘 구축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 8장의 주제가 바로 P2P 채무 불이행 예측 모형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연습 문제와 핵심 용어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8장이 제대로 잘 학습이 됐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 뒤에서는 이제 P2P 대출 거래 현황 이런 같은 것들을 이제 해본 건데요. 그래서 어떠한 변수를 썼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연구 결과에서 이제 어떠한 변수들이 이제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판별 분석에서 또는 로직 분석에서 신경망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중요했다.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물이죠.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모형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나왔다는 것이고 통계기법들을 보면 통계기법은 이제 판별 분석과 로직 분석인데 대출 이자율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기법들은 대출 이자를 좀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망은 독특하게 다른 것과 다르게 신용카드의 계좌 수를 또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되겠어요. 카트와 C5는 대출 이자율이 제일 중요했다. 결국에는 이제 이자율이 중요했다는 거죠.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폴트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왜냐면 이자율이 높으면 갚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죠?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자율의 중요성 이라는 거죠. 이자율 중요성이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P2P 대출이 2금융권, 3금융권에 비해서는 대출 이자가 낮거든요. 낮다 보니까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이 최근에 P2P 대출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P2P 금융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체율과 부실률이 높아지면서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요. 끊임없이 더 좋은 P2P 대출 거래의 채무불이행 예측 모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예, 오늘 8장까지 요약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9장과 10장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